자, 여러분들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8강 1번, 2번, 3번 수업을 이 파일에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독작 수업에서 안내가 됐다시피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8강 6번까지예요. 근데 8강 1번부터 6번까지는 이렇게 인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랄지 시간 날 때 꼭 학습해서 시험 범위를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강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어법 문제네요. 소재부터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소재는요, 산업용 로봇의 작업 특징이거든요. 산업용 로봇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형 로봇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기계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로봇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눈만 붙인다든지, 아니면 병에 물만 따른다든지, 아니면 뭐 뒤집는다든지, 그런 단순 기계적 업무만 하는 공장에서 쓴 로봇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산업용 로봇인데, 이 로봇의 작업 같은 경우가 유연성이나 여러 가지 대체 능력에 봤을 때 긍정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이 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어법 봐볼게요. 1번 essentially 부사 나왔는데 단순하게 뒤에 나오는 지적이지 않은 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 표현이죠.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병렬 구조네요. to avoid, 피하다. 얘가 뭐랑 병렬일까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 앞에 나오는 to help랑 병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나오는 센서를 사용하는데 to 부정사, 도와주기 위해서 센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피하기 위해서 센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미상으로 봤을 때 병렬을 이루고 있는 거 맞습니다. 3번은요. 뭐 pre-programmed movement, 미리 프로그램 되어진 행동. 단순한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PP 표현으로서 쓰는 거 문제 없죠. 4번. 자, be used to 하거나 be used 하고 나왔는데 4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로봇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사용되어진다면 의미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쓴 것도 맞습니다. 5번 가볼게요. 5번. requiring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요. 꾸며주는 부분을 좀 묶어서 표현해보면 involving,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더 복잡한 케이스들은 주어인데 보통 요구한다라는 동사가 나와야지 할 뒤에 분사가 나왔습니다. require라는 동사가 들어가야지 맞겠죠? 요 문장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5번 들어간 문장. 더욱더 복잡한 케이스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정돈되지도 않고 역동적이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섬세한 물체의 작업을 포함하고 있는 더욱더 복잡한 케이스들은 보통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무엇을? 더욱더 정교한 센서의 피드백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인식 과정, 맞죠? 지각 처리 과정을 필요로 한대요.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분사 형식으로 나온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어법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복잡해졌을 때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가 어법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5번은 굉장히 인기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글인지. 아까 소재 얘기했었죠? 산업용 로봇의 작업 특징이 좀 부정적인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정도 정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Because industrial robots are usually programmed. 자, 보통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가 산업용 로봇이 프로그램 되어졌는데 뭐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되어졌어요? 단순하게 정확한 조작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웰딩 뭐예요? 뭐 용접하기. 그 다음에 페인팅 스프레잉, 페인트 분무하기. 이런 굉장히 단순하고 정확한 작업만 반복하게끔 프로그램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들의 작업 환경 같은 경우는요, 종종 신중하게 디자인 되어져 있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뒤에 나왔다시피
Intricate sensory feedback is unnecessary. Intricate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복잡한 밑에 나왔죠? 복잡한 센서의 피드백 같은 경우가 불필요하대요. 자, 몇 가지 어휘 표현들 좀 봐보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산업용 로봇은요. 일단은 설치를 딱 한 군데 해놔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 작업으로 정교하게 몇 미리 단위도 차이 안 나게 정교하게 작업을 하게끔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복잡한 센서를 통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왜? 단순 작업만 반복하는데 주변 상황에 있어서 피드백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겠잖아요. 좀 이해가 가요? 다시 말해서 오차 1mm 차이도 없게끔 뭔가 뭐 페인트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용접을 한다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주변의 환경하고는 아예 상관없이 항상 정확하게 그 위치에다가 뭐 페인트를 뿌리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복잡한 주변 환경에 있어서의 감각적 피드백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설계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로봇은 수행을 하는데 그것의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확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똑똑하고 지능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의 특별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자, 이해 가요? 페인트를 한 곳에다가 정확하게 뿌리는 그런 산업용 기계 로봇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로봇의 특징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정확하고 효율적이어야 되겠지만 그다지 똑똑하진 않겠죠. 왜? 똑똑할 필요가 없거든요. 계속 기계 업무만 반복하는데 정확하고 효율적이기만 하면 되지. 자, 뒤에 나왔다시피 뭐 없이 without having to take much notice of the world around it. 자, 그 로봇의 주변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이 그렇겠죠? 산업용 로봇이 기계적 반복만 하는데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아예 없겠잖아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비록 그들은요 센서를 사용하긴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정교한 조절을 그들의 움직임에서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뭐 페인트를 칠하는데 딱 체크해 봤더니 1, 2mm 정도 벗어났다. 그게 센서를 감지해서 다시 1mm 정도 조정하는 그런 미세한 조정 같은 거 하는 데 있어서 센서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자, 주된 충돌. 프로그램상의 커다란 충돌 같은 게 없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센서를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로봇의 행동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말해지지 않냐면 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이야기 되어지진 않아요. 이 지적이다란 말 알겠어요? 지적인 로봇은 어떤 로봇이냐면요 인간과 같이 이렇게 어떤 돌발 사항마다 다 대처하면서 여기 장애물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옮겨 놓든지 아니면 여기는 못 넘어갈 것 같으니까 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하면서 주변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똑똑한 로봇인데 산업용 로봇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센서는 있을 수 있어요.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면 피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역할은 수행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러한 산업용 로봇이 지적이고 똑똑할 필요는 없겠잖아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생산 라인에 있는 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어요? misaligned, 배열이 어긋나 버리거나 혹은 모양이 기대되어진 모양이 아니게 잘못 찍혀버렸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로봇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응할 수가 없겠죠? 뭐에 대해서? 그러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봇은요 단지 그것에 미리 프로그램 되어진 움직임에 대해서 반복할 뿐이거든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비록 이러한 한계점 같은 경우가 어때요? 매니저블, 관리가 가능해요. 어디에서는? 매우 컨트롤이 잘 돼 있는 환경, 생산 라인에서 컨트롤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뭐 생산 라인이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불량품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매우 컨트롤 되어진 환경에서는요 이러한 제한점 같은 경우가 관리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 한계가
문제가 돼버린 경우도 있겠죠. 어쩌면 만약에 로봇 같은 경우가 사용되어지는데 어디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통제되어진 생산 라인의 환경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덜 구조화되어졌고 덜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용되어지면요.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문제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차이가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통제화된 생산 라인의 환경에서는요. 조그마한 한계점이나 자기 스스로 프로그램 되어진 대로 움직인다는 그 한계가 문제가 없게끔 관리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덜 구조화되어 있거나 덜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용되어진 로봇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more complex cases, 더욱더 복잡한 케이스들 어떤 걸 포함합니까? 작업 환경이 정돈이 안 돼 있거나 되게 어질러져 있거나 혹은 역동적으로 자꾸 바뀌거나 혹은 피드백이 잘 안 되게끔 너무 시끄러운 환경이거나 혹은 섬세한 물체의 조작이 필요한 환경이거나 이렇게 복잡한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요구하는데 아까 require 동사라고 하자 그랬죠? 요구하는데 더욱더 정교한 감각적 피드백을 요구해요. 그리고 지각 처리도 필요로 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산업용 로봇이 잘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더욱더 정교한 감각적 피드백이나 지각 과정이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전 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로봇으로 하여금 로봇을 가이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좀 원하는 위치로 로봇을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시각 장치 같은 경우를 사용한달지 이런 좀 더 정교한 센서 피드백과 지각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산업 로봇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장소에서 설치해놓고 프로그램 되어진 반복적인 일만 반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한 일은 해내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차량을 찍는 로봇 같은 경우가 인공지능에 있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산업용 로봇이라는 것은요, 그렇게까지나 똑똑할 필요가 없긴 해요. 이런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요게 90페이지 1번 내용이었습니다. 어법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왜 5번에서 require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그러면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무관한 문장입니다. 비교적 정확한 주제문을 가지고 무관한 문장을 고르면 되겠죠. 2번의 소재는요. 여기 적어놨다시피 간헐적 금식이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간헐적 다이어트 같은 그런 단식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나 동물들 같은 경우가 하루 세 끼를 잘 챙겨 먹는 것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가끔씩 먹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간헐적 금식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면요. 자연이 간헐적 금식, 다시 말해서 가끔씩 먹고도 힘을 낼 수 있는 애들을 진화에 유리하게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하루 세 끼를 잘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애들이 생존에 유리하게끔 진화시켰을까요? 답은 전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조차도 하루 세 끼를 잘 챙겨 먹게 된 역사는 굉장히 짧았다라는 거죠. 수렵채집의 인간의 진화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요. 하루에 한 끼라도 먹으면 다행이었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끼 다 못 먹었다고 골골거리면서 있는 애들보다는요. 한 끼라도 잘 먹은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내서 꼭 필요할 때 사냥을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가 더 생존이 유리했겠잖아요. 그래서 자, 간헐적 금식 같은 경우, 다시 말해서 밥을 몇 끼 챙겨 먹지 않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확 쓰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전략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가, 가진 사람이나 동물들 같은 경우가 생존에 유리했다라고 나온 그런 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특징적인 어법이 보이네. 어디서 끊어주냐면 여기서 끊어줘 볼게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여러 번 얘기했던 upper point 보이죠? Only recently in their evolutionary history. 자, only가 들어간 부사구가 강조를 위해서 와버렸네요. 당연히 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게 되죠. 꼭 외워야 될 어법이잖아요. only가 강조하려고 시간부사구나 장소부사구 같은 거 이렇게 앞으로 이끌어 버렸을 때, 자,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버리는 현상. only 부사구 도치죠. 부정어구 도치와 함께 꼭 알아야 될 필수 규칙입니다. 자, 읽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진화적 역사에서의 최근에 이르러서야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먹는 것에 대한 사치를 가지게 되었다. 인간 역사에서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해하죠? 뭐 만 년 전에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를 제대로 못 이뤘었을 때, 혹은 농업이 발달하지 잘 못했을 때, 그때 하루 세끼 잘 챙겨 먹었겠습니까? 아니죠. 운 좋게 사냥감을 발견해서 하루 배불리 먹으면 잘못하면 2, 3일 굶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간 진화적 역사에 최근에 이르러서야, 단지 최근에 이르러서야 인간은요,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먹는 사치를 가질 수 있어 왔습니다. 뭐 없이도. 수렵하거나 아니면 해야만 하는 것 없이도. 자, 이어서 가볼게요. Animals living in the wild. 자, 야생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야생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동물들은요, 진화해 왔는데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진화해 왔습니까? 음식 같은 경우가 충분한 환경, 음식 같은 경우 부족한 환경. 그렇죠. 음식이 자, sparse, 드문, 희박한. 맞죠? 음식이 희박하고 식사 같은 경우가 얻어지는데 mittently, 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간헐적으로 가끔씩 얻어지는 그런 환경에서 동물들이나 인간들이 진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가장 최고로 잘 보여지는 것은 어떤 포식자에서 가장 최고로 잘 보여질 것이다. 그렇죠. 늑대나 사자와 같은 그런 포식자에 의해서 이러한 점이 가장 잘 보여질 것이다. 늑대와 사자는요, 뒤에 나왔다시피 보통 먹이 하나를 죽여요. 잡아먹어요. 단지 일주일에 한 마리 정도 잡아갖고 먹어요. 나머지 6일은 굶어요. 자, 그런데 when the predators, 그러한 포식자 같은 경우가 어때요? 어디에 있을 때? 음식이 박탈당했거나, 다시 말해서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거나, 혹은 단식 상황. 배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못 먹은 상황에서 그들은 반드시 뭐 해야만 했을까요?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를? 그들이 어디에서 가장 먹이를 잘 찾을지. 자, 결정해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expand. 그들의 물리적인 노력을 소비할 수 있어야만 했겠잖아요. 어떤 물리적 노력? 그들의 먹이를 붙잡고 죽일 수 있는데 필요한 물리적 노력을 소비해야만 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해 가나요? 호랑이나 늑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호랑이나 늑대가 매일같이 먹이를 운 좋게 잘 잡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뭐 한두 마리 잡는다고 쳤을 때 나머지 먹이가 없거나 굶어있는 상태에서는요, 배고프니까 힘없이 누워있기보다는 그래도 그 간헐적 금식을 잘 받아들이면서 배고플 때도 어디서 먹이를 잘 잡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하겠고, 병렬구조 눈이 안 들어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하겠고, 그 다음에 소비할 수 있어야만 했었어요. 뭐를? 그들의 먹이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데 필요한 물리적 노력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했었어요. 배고프고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절대 배고프다고 골골거리면 안 되는 거. 간헐적 금식에 대해서 적응하는 거. 이런 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given that. given that을요, 주어졌을 때라고 해석하지 말고 considering that, 생각했을 때라고 해석해 봅시다. 아이고. considering that. 뭘 생각해 봤을 때? 자, 봐보겠습니다. 뭘 생각해 봤을 때냐면요. 어디 갔냐? 새로운 종류의 포식자들 같은 경우가 진화해 왔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잠깐만 어디지? 3번이죠.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3번은 무관한 문장이에요. 무관한 문장이 좀 이따 읽어볼게요. 진짜 갑자기 인용이 왜 나오나 했네. 빼고 해볼게요. 방금 3번 앞에까지 뭐가 나왔죠? 그들이 배고프고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도 어디서 먹을 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빠른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먹이를 잡기 위해서 배고프거나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힘이 빠져 있지 않고 물리적인 노력을 지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개체가 생존해서 살아남았겠어요? 배고프다고 힘 빠져 있는 애들, 아니면 배고플 때도 머리가 잘 돌아간 애들? 배고플 때도 머리가 잘 돌아간 애들이 생존 유리했겠죠. 그래서 개체들인데 어떤 개체들이냐면 그들의 뇌나 몸 같은 경우가 기능하는데 최적으로 잘 기능하는 애들. 언제에도 그들이 단식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단식 상태에서도 최적으로 그들의 몸과 머리가 잘 작동했었던 그런 개체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어떤 애들이냐면 생존해서 그들의 유전자를 후손까지 넘겨줄 수 있었던 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연 선택설. 어떤 애들이 살아남는다. 새끼 잘 챙겨 먹었을 때 힘나는 애들보다는 한 끼 잘 먹고 배고픈 상태에서도 머리 잘 돌아가면서 자기 몸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생존에 더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는요, 어떤 것을 조각을 새겼냐면, 자, 진화는 그들의 세포와 장기 시스템에다가 조각을 했는데, 자, such that. 뭐뭐 할 수 있게, so that 의미죠. 뭐뭐 할 수 있게끔. 그들이 간헐적인 단식에도 반응할 수 있게끔 그들의 세포와 장기 시스템에다가 조각을 한 거예요. 진화가. 어떤 방식으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기능을 최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간헐적인 단식에 반응할 수 있도록, 자, 그들의 세포와 장기 시스템에다가 진화가 조각을 시켜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인간은요, 밥을 세 끼 잘 챙겨 먹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발생한 일이다. 그 전까지는 인간도 밥 세 끼 잘 못 먹고 간헐적인 금식을 했었다. 근데 옛날에 봤을 때 늑대나 사자 같은 예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애들이 살아남게 됐었냐면 세 끼를 무조건 잘 챙겨 먹은 애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한 끼 먹고 다음에 못 먹더라도 그 배고픈 상태에서도 집중을 하면서 자기 몸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헐적 금식에 대해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개체들이 생존에 유리해서 자기 유전자를 남는 진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글이죠. 근데 3번은 갑자기 뭐라고 나왔어요? 자, 이런 포식자가 진화했는데 이번에 어떤 포식자?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포식자가 진화해 온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선호되어지는 먹이, 이 포식자의 가장 선호되어지는 먹이 같은 경우도 또한 필요했겠다. 뭐를? 그들의 빨리 달리는 기술을 늘리는 것을 필요했을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멸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말을 갑자기 왜 놨을까요? 예를 들어서 느린 애들보다 빠른 포식자들이 더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걔한테 먹히는 먹이들도 빨리 달릴 수 있게끔 진화했을 것이다.
이거는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을 제외하고 생각하고요. 1, 2, 3, 5번 형식으로 쭉 보는데 진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간헐적 금식에 관한 글이에요. 인간도 간헐적으로만 음식을 먹었었던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금식 상태에서도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도 뇌와 신체가 최적으로 기능했었던 그런 애들만 후손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형태로 진화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2번은 여기까지 마치고 마지막 3번 볼게요. 자, 3번 확인하겠습니다. 3번은 글의 순서인데 순서 맞추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역접이 나와 있기보다는 단순하게 연결사를 통해서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열거하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주요 소재는 뭐냐면요. 창의적인 팀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창의적 팀이 뭐냐면요. 팀이 하나 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똑똑한 창의적인 애들이네? 이게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개발팀. 어때요? 혹은 창의 관련된 그런 이름을 가진 개발팀. 멋지죠? 이런 것을 이끄는 이 팀장이나 지도자의 역할이 뭐가 돼야 될까? 절대 하면 안 돼야 될 거.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거. 창의적 개발팀이네? 야, 니네들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봐. 아이디어 무조건 만들어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의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죠?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머리를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쥐어짜내는지 중간 과정이 생략돼 버려서 결과물만 멋지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드러나지 않는 활동이 창의성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개발팀, 아이디어 개발팀, 창의팀 이런 팀을 이끌었을 때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at some point 어떤 점에서 봤을 때 자, 당신은 창의적인 사람들 팀의 지도자로서 아마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말을 들어봤어요? Let's let the creatives handle that. 아니, 너는 지도자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창의성 팀에 있어서 창의성을 어떻게 걔네들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이렇게 라는 이런 나쁜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화자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Let the creatives handle that. 아니, 창의적인 걔네들한테 그 문제 그냥 다루라고 해. 이런 말 같은 경우가 너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니까요. 화자가 뭐라 합니까? 그런 말은요. 마치 뭐와 같다? 뭔가 mythical이 나왔죠. myth. 뭐예요? 신화적인. 다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mythical을 뭐라 할까요? 상상의? 신화적인?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 야,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박스가 있네? 그곳에서 뭐가 들어가서 뭐가 나와요? 복잡한 게 들어가서 한쪽 끝으로 들어가서 야, 놀라운 게 나오네? 요게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나오는 박스가 있네? 요런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창의적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너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뭐라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창의팀 팀장이라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거 알아서 처리하게 만들어. 걔네들 창의적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화자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해요. 네가 말하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네 말대로라면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상의 신화적인 박스가 있어서 복잡함이 들어가서 놀라움이 나오는 박스 같은 거 있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당신은요, 어때요? You are handed. 건네주는 게 아니라 전달받아요. 문제를 전달받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듣습니까? 너의 마법을 한번 보여봐 라는 그런 말을 전달받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이유부터 발생했어요. 한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C번 가볼게요. 종종 이것은 이것이 뭘까요? this 종종 이것은요 앞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전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요 한 문장만 놓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을 받아서 네 나름대로 이걸 잘 해결해봐. 창의성 알아서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되게 무책임한 요청을 받는 것 같은 경우를 this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This is because 뒤에 원인이 나왔겠죠?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창의적인 과정 같은 경우가 사실 자, 업크하잖아요. 뭐?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누군가가 뭔가 아이디어를 창의성 있는 걸 결과를 내놓았다. 그 과정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머릿속에서만 해결되는 그런 과정 같으니까. 누구에게? 당신의 stakeholders, 이해관계자. 혹은 고객. 비슷한 의미예요. 너의 팀의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너의 팀에 돈을 대거나 너의 팀에 대해서 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받는 그런 고객.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창의적인 과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테리어 같은 거 생각해봐요. 그럼 과정이 다 있죠. 집을 다 뜯고 나서 페인트를 다시 바르고 양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벽지를 다시 바르고 가구를 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과정이 보이는데 창의팀이 하는 일은요. 과정이 잘 안 보여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번 만들어봐. 내가 문제 줄 테니까 너는 마법과 같이 결과만 만들어내. 이런 말이나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they.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이나 고객은요. 뭘 못 보냐면 많은 중간에 있는 결정들을 못 봐요. 어떤 결정들? 너가 만들어야만 하는. 창의자로서 너가 만들어야 되는 많은 결정을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볼 수도 없어요. 어떤 아이들? 너가 실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가 그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 그 중간 과정의 결정이나 너가 안 하기로 결정했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의 선택들 같은 경우를 못 보니까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걔네들 그걸 못 보거든요. 그들은 종종 뭐만 봅니까?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창의팀? 그래. 내가 문제 줄 테니까 언제까지 알아서 끝내나? 이런 말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A번 가볼게요. To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은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점은. 왜? 이런 식으로 결과만 본다라는 거. 이어서 가볼까요? 그 이해관계자들이나 고객이 결과만 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결과물만 본다는데 이익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뭐를? 모든 선택, 너가 만드는 모든 선택을 다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그것은 또한 문제가 되기도 돼요. 맞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이점이 될 수도 있지만 work against you. 당신의 반에서 작동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반에서 작용되는 것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동될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언제? 당신이 기대되어졌는데 기적을 행하라고 이렇게 예상이 될 때, 기적을 행하라고 기대가 될 때는요.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너무 적은 자원이나 너무 적은 시간을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기대되어졌을 때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불리하게 나쁘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해관계자나 고객 같은 소비자들은요. 중간 단계 못 보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당신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다 막 설명해주면서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적은 자원과 너무 적은 시간만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창의팀한테. 야, 머리로 잠깐 생각해내는 게 무슨 시간이 필요하고 무슨 자원이 필요해. 이런 식의 어떤 적은 자원과 적은 시간을 가지고도 기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기대받아져야 될 때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경우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B번, 더욱이 나쁜 점은 바로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뛰어넘어 버려요.
가서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능가해 버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요 한번 뛰어넘어 버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대치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또 나와요. 이야, 너 지난번에 잘했잖아. 왜 이번엔 못해? 지난번에도 이틀 줬더니 그 멋진 아이디어 내놨잖아. 이번에도 이틀 줄 테니까 해봐.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언하고 싶은 말을 한번 정리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의팀 리더로서 당신의 역할은 바로 뭐다? To shine a bit of light on the process. 자, 비유적 표현이죠. 약간의 빛을 그 과정에 비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약간의 과정을 빛으로 비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정을 사람들한테 잘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테이크홀더스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에게, 고객들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과정에 대해서 빛을 비추라는 것은 잘 설명해야 되는 것이 당신이 리더로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해관계자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뭐 하게끔? 이해하게끔. 너의 팀의 능력과 역량과 제한점을요 이해시켜주는 것도 당신 리더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아이디어 개발팀 얼마나 웃겨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나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나 결정 같은 경우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중간 과정 없이 최종 결과물만 보이는 과정,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소비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은 결과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중간 단계 다 합리화시키면서 설명 안 해야 되니까 편할 때도 있겠지만, 너무 적은 시간과 너무 적은 자원만 줘놓고 기적을 행하라라고 요구받을 때는요 너무 이게 힘든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더 나쁜 거, B번에서는요 어찌됐든 간에 그 짧은 시간에 얼마 되지도 않은 자원을 가지고 창의성 있는 작업을 완성시켜 놨더니 다음번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그거 가지고도 잘했잖아, 이번에 또 해봐,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창의팀의 리더라면, 다시 말해서 뭐 아이디어 개발팀의 회장이나 팀장이나 아니면 창의성에 관련된 부서장이라면 당신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 부원들이 하는 창의성 과정에 대해서 약간의 빛을 정확히 비춰주고, 약간의 빛을 비춰준다는 것은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나 이해 관계자들에게 자기 팀원들의 능력이나 역량이나 제약 이런 것들을 이해시켜주는 것이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충분히 설명됐죠? 창의성 업무라는 것이 오해받으면요 시간도 짧고 대충 해도 어차피 머리로 잠깐 생각나는 거니까 과정 없이 결과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의성 팀의 리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게끔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주고, 자, 팀의 여러 가지 역량이나 제한점에 대해서도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를 잘 설명해야 된다라고 나온 글입니다. 자, 오늘 세 개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잘 나와서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읽어보고 정리를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4번하고 5번, 6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